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평균 휘발유 가격이 13주 연속 하락하면서 갤런당 3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을 비롯해 간호사들까지 삶의 질 개선을 외치며 잇따라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숭이 도창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가격은 낮아졌지만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고 주거 비용도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에서 7월 8.5% 내려온 이후 두 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상승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를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해 0.1%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에너지 물가는 휘발유 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월보다 5% 떨어졌으나 식료품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11.4% 치솟아 1979년 5월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천연가스는 전월보다 3.5% 올랐고 전기료의 경우 전년 동월보다 15.8% 급등해 1981년 8월 이후 최대폭 상승했습니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2% 각각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주거비용 상승폭은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컸습니다. 예상을 넘은 소비자 물가 상승세에 뉴욕 증권시장은 급락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94% 떨어진 31,104.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4.32% 폭락한 3,932.69에 나스닥 지수는 5.16% 폭락한 11,633.57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11월 이후 하루 최대폭 하락입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7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유가정보업체 오피스를 인용해 미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 70센트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의 고점과 비교하면 26% 하락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3월 초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평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오름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침공 당시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54센트였고 지난 6월에는 5달러 2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휘발유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9월 첫째 주 미국 내 연료 수요가 7월 첫째 주에 비해 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 전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중국과 유럽의 원유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정유회사들이 올여름 연기했던 유지 보수를 시작하면서 공급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의 톰 클로자 에너지 분석 책임자는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50센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에는 현 $15인 뉴욕시 최저임금을 내년 $17, 그리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 45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의원과 라토야 조이너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회기 폐기된 물가 상승과 연동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재추진이 시급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했던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는 2023년 말까지 업스테이트 뉴욕 모든 카운티의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한 후 매년 물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동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 카운티의 최저임금은 현재 $13 20센트입니다. 뉴욕시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담겼는데 현 $15인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 $17로 올린 후 2025년까지 $20 45센트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나소 카운티와 서포 카운티, 웨체스터 카운티의 최저임금 역시 현 $15에서 2023년 1월 1일 $16로 인상한 후 2025년까지 $17 95센트로 역시 단계적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이너 의원은 뉴욕시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 $15까지 오른 후 정체됐다며 팬데믹 기간 상승한 물가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for 프로그레스가 올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의 83%는 최저임금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것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12%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에서는 801명의 응답자 가운데 81%가 지지했습니다.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 간호사들까지 삶의 질 개선을 외치며 잇따라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에서 간호사들의 파업은 민간 규모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철도 노동자를 비롯해 간호사까지 삶의 질 개선을 외치며 잇따라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병가나 휴가, 인력 부족과 같은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중간 선거를 2달 앞둔 상황에서 철도 파업이 또다시 물류 대란을 일으킬까 우려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CNBC와 CBS 뉴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대형 화물철도 12개 노동조합 중 가장 큰 2개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개 노조의 국유철도 노동자를 모두 합치면 철도 노조 노동자의 절반인 약 6만 명에 달합니다. 노동대 측 대변인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출근 정책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병가나 휴가를 해지당할 두려움 없이 쓸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없고 현재 상태로는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지난 12일 약 15,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과 과로에 항의하며 일을 중단했습니다. 미 역사상 민간 부문에서 가장 대규모 파업입니다. 미네소타 간호사들은 일부 병동에 담당 간호사가 없는가 하면 신입이 숙련된 간호사를 대체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력 배치 계획과 근무 시간 조정 관행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 지도자와 철도 회사에 전화를 걸고 파업에 들어가기 전 합의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원숭이 도창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면역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였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공의료국은 면역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가 원숭이 도창에 감염돼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사망 원인을 단정하진 않았지만 미국 내 첫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의료국 대변인은 이 환자의 사망 원인이 부검을 통해 원숭이 도창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텍사스 보건당국은 지난달 30일 원숭이 도창 감염 진단을 받은 주민이 사망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환자도 면역 체계가 심각히 손상된 상태였고 보건당국은 원숭이 도창이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창은 피부, 호흡기,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발열과 발진, 몸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CDC는 원숭이 도창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지역에서 지난 2주간 여러 명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 동성애 또는 양성애자,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나온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2만 1,98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4,300여 명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노동자들 가운데 50만 명이 아직 구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을 결근한 노동자는 1,000명당 10명꼴로 코로나19 확산 전 10년 동안의 평균인 6명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스탠포드대와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은 통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50만 명의 노동인구 손실이 지속된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일주일 결근한 노동자는 1,000명 가운데 약 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10년간 평균인 1,000명당 6명에서 4명 증가한 겁니다. 또 연구진은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동안 결근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쉬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1년 후에 노동시장에 있을 확률이 약 7%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노동 참여율이 성인 인구의 약 0.2% 정도 감소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8월 노동 참여율은 62.4%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20년 2월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는 조사 시점 이전에 제외된 최대 노동자 75만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 후유증은 이번 조사 대상에 반영됐지만 코로나19에 걸린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 결근한 사람이나 코로나19 감염에도 일주일 이내로 쉰 사람, 사망자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말부터는 의료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중단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첫 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 행정명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료된 코로나19 비상사태 행정명령은 방역 물품 구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날 발표는 호컬 주지사가 방역 물품, 자가 진단키트 공급 업체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관련 기부금 수령과 자가 진단키트 공급 계약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는 방역물품 비축 및 병원 시스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수치가 다시 악화될 경우 해당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만료되는 비상사태 행정명령도 재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종료가 예정된 두 번째 행정명령은 타주 거주 의료 종사자들이 뉴욕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9월 말부터 의료 구급대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제조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위기감에서 미국 내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국가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내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번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자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글로벌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이라며 미국은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과거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은 우리가 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 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과 탄탄한 연구 기업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 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19일 뉴욕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20일 맨하탄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고위급 기조연설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 다자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문 기간 중 뉴욕 한인들과의 동포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아직 뉴욕 동포간담회 개최건에 대해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경과 교육국을 포함한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연기금 투자 손실 보전, 텍사스주에서 온 망명 신청자를 위한 쉘터 등 비용 발생,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등 인플레이션 발생,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시는 2023-2024 회계연도에는 4.75% 재정 감축을 계획하는 등 향후 수년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뉴욕시 페리 1회 탑승 요금이 기존 $2.75에서 $4로 인상됐습니다. 반면 페리를 자주 탑승하는 뉴요커들을 위한 10회 탑승권은 $27.50에 판매됩니다. 또 장애인과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적용되던 $1.35 요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대중교통 요금 프로그램인 페어페어스 수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할인된 가격의 티켓은 NYC 페리 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인 혜택 대상 인증 후 앱이나 페리 탑승권 창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 아침 및 점심 급식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 가정기아 퇴치법에 서명했습니다. 2023-2024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뉴저지에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 아침과 점심 등 급식 수혜 대상 소득 기준을 현재의 연방 빈곤선 185%에서 20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6,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새롭게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접시 2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접시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